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공정하다는 착각입니다. 마이크 샌덜 지음, 함규진 옮김, 와이즈베리 출판사 책입니다. 2021년 3월 28일 알라딘 기준 인문학 주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며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급습했다. 다른 많은 나라처럼 미국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 보건 전문가들이 전년도에 세계적 대유행 가능성을 경고했음에도 그랬다. 심지어 1월 중국에서 폭발적 감염이 일어났을 때조차 미국은 이 전염병을 억제할 만한 광범위한 검사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전염이 사방으로 퍼지는 동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이 나라는 밀물처럼 몰려드는 감염자들을 대처하기 위해 절실했던 덴탈 마스크도 그 밖에 보호장비도 방역 일선에 보급하지 못했다. 병원과 지방정부는 인명구조용 산소호흡기를 구하려 사방팔방 뛰어다녔지만 헛일이었다. 이런 준비 부족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다. 보건자문위원들의 경고를 묵살해버린 도널드 트럼프는 매우 중요한 시기였던 초기 몇 주간 위기의 심각성을 평가절하했다. 그는 2월 말 이렇게 호언장담했다. 우리는 이 질병을 아주 잘 통제하고 있습니다. 놀랄만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 질병은 금방 사라질 겁니다. 질병통제본부는 처음에 문제 있는 진단키트를 배포했고 이를 해결하는 데도 늑장을 부렸다. 또한 미국 기업들이 지난 수십 년간 아웃소싱을 해온 결과 덴탈 마스크와 의료기구를 중국 및 여러 외국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물자 준비 부족만이 아니었다. 코로나 사태에 대해 정신적으로도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 위기가 있기까지 미국은 경제, 문화, 정치적으로 심각한 분열을 겪어왔다. 수십 년 동안 불평등이 심화되고 문화적 갈등도 거세진 끝에 2016년에는 성남 포퓰리스트들의 반란이 일어나 그 결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이후 탄핵 소추 등의 험난한 과정을 겪으며 대통령직을 유지하다 9.11 테러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에 빠진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정당 사이의 분열은 위기가 계속되는 동안 더 심해졌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언론이 믿을 만한 보도를 한다고 보는 공화당원도 적었고 트럼프가 내놓은 정보를 믿는 민주당원도 적었다. 이러한 정당 간의 증오와 불신의 와중에 찾아든 전염병. 그것은 전쟁이라도 치르는 중이 아니면 좀처럼 이뤄낼 수 없는 단결을 필요로 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일하러 나가지 말고 집에 머물러 달라는 요청 또는 강요를 받았다. 원격으로 근무할 수 없는 사람들은 급여 삭감과 실직을 겪었다. 이 바이러스는 노년층에 가장 위협적이었지만 젊은이들 역시 감염시켰다. 설사 이를 견뎌낸 젊은이들이라 할지라도 언제든 그들의 부모와 조부모에게 옮길 수 있었다. 도덕적 차원에서 이러한 팬데믹은 우리의 상호 의존성으로 인한 취약성을 상기시켰다. 우리는 모두 함께입니다. 팬데믹이 터지자 공직자들과 광고업자들이 거의 반사적으로 내놓았던 구호다. 그러나 이러한 구호가 호소하는 단결은 공포에서 비롯되었고 이 공포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필요로 하는 전염병 앞에서의 공포였다. 공중보건은 우리가 단결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도 우리 모두의 취약성을 인지해 서로 거리두기와 함께 자가격리를 엄격히 지키도록 요구했다. 서로 뭉쳐야 하는 단결, 서로 떨어져야 하는 거리두기. 이 두 가지가 팬데믹 상황에서 묘하게 하나가 된 셈이다. 영적인 보건 종사자들과 감염자들의 구조 요청에 전염을 무릅쓰고 나선 사람들, 자파상 계산원들, 그리고 자가격리자들에게 식료품과 생필품을 배달해준 배달원들 등 몇몇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날 사람들에게서 떨어지는 게 그들을 돕는 최선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분리를 통한 단결이라는 도덕적 모순은 우리는 모두 함께입니다 라는 구호의 공허함에서 가장 돋보였다. 그것은 상호간 책임을 실천하고 공통의 희생을 감수하며 나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오히려 예상을 뒤엎는 불평등과 정당 사이를 알력이 붉어졌다. 이는 미국이 덴탈 마스크 등을 국내 생산할 수 없게 만들었던 시장 중심 세계화가 급여 및 양질의 일자리를 수없이 빼앗아 버린 결과였다. 그러는 동안 세계 시장과 국제 물류, 유동성 자본으로 쏠쏠한 이익을 챙긴 사람들은 갈수록 동료 시민들에게 덜 의존하게 되었으며 그만큼 생산자 또는 소비자로서의 내국인들과 동떨어졌다. 그들의 경제 전망과 정체성은 더 이상 지역이나 국가와 무관했다. 패배자들을 밀어젖히고 우뚝 선 세계화의 승리자로서 그들은 그들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세계화에서 비롯된 승패와 정치 분열 등의 문제는 더 이상 좌냐 우냐의 구분으로 따질 수가 없게 되었다. 그보다는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로 따져야 할 것이다. 열린 세계에서의 성공은 교육에, 즉 세계 경제 환경에서 경쟁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 달려 있다. 그것은 각국 정부가 성공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교육 기회를 반드시 균등하게 관리해야 함을 뜻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는 정점에 선 사람은 그럴 만한 노력의 결과로 성공을 얻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리고 정말로 교육 기회가 균등했다는 전제하에 뒤처진 사람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말도 된다. 이러한 성공관을 가졌다면 우리는 모두 함께입니다 라는 말을 믿기 어려울 것이다. 그에 따르면 성공한 사람은 마땅히 받아야 할 노력의 대가를 받았을 뿐이라 여길 것이며 실패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을 업신여긴다고 여길 것이다. 그렇게 보면 세계화의 패자들이 왜 그토록 악에 바쳤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권위적인 포퓰리스트들에게 빠져들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 포퓰리스트들은 엘리트들을 공격하며 국경의 엄격함을 다시 확인하겠노라. 그리하여 패자들의 원한을 갚겠노라 약속했다. 이제 정치의 중심이 된 그들은 팬데믹과 싸우기 위해 협력해야 하는 과학 전문가들과 국제 협력자들을 경계하며 바라보고 있다. 쉽지 않을 것이다. 국제보건위기 앞에서 팔을 걷어붙여야 할 지금 우리는 의학과 과학 전문가뿐 아니라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일신 또한 필요한 상황이다. 오만과 분노의 유독한 혼합물은 트럼프를 백악관까지 밀어 올렸다. 하지만 이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단결의 원천이 될 수 없다. 우리의 도덕적, 시민적 삶을 새롭게 정립시키기 위해서는 지난 40년간 우리의 사회적 결속력과 존중의 힘이 얼마나 약해졌는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한다. 이 책은 그 과정을 살피면서 공동선의 정치를 찾아 나서기 위해 생각을 모아보는 책이다. 매사추세츠주 브루클라인에서 마이클 샌들. 서론. 대학 입시와 능력주의. 2019년 3월 고등학생들이 대학 입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연방검찰은 깜짝 놀랄 발표를 했다. 33명의 부유한 학부모들이 예일, 스탠포드, 조지타운, 서던 캘리포니아 등의 명문대에 자녀를 집어넣기 위해 교무히 설계된 입시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이었다. 이 음모의 중심에는 윌리엄 싱어라는 악덕 입시 상담가가 있었다. 그의 사업은 자식 걱정에 노심초사하는 부유한 학부모들이 대상이었다. 싱어의 회사는 최근 수십 년 동안 부와 명예를 얻은 관문이 된 지독히도 경쟁이 센 대학의 입시 미로를 요리조리 통과하는 일을 전문으로 했다. 명문대가 요구하는 최상급 성적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에게 싱어는
냄새나는 처방을 마련해 주었다. SAT, ACT 등의 표준시험 감독관들에게 돈을 찔러주고 해당 학생들의 답안지를 조작해 성적을 부풀리기도 한 것이다. 또한 운동부 감독들에게도 돈을 써서 운동을 아예 할 줄 모르는 학생조차 특기생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해주었다. 그는 자기 학생의 사진을 실제 운동부원 사진과 바꿔치는 수법으로 가짜 특기생 자격증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싱어의 부정 입학 서비스 요금은 결코 싸지 않았다. 어느 유수 로펌 회장은 싱어의 돈을 받은 센터 감독관이 딸의 대학 입시 시험 성적을 알맞게 조작해주는 대가로 7만 5천 달러를 냈다. 어느 가족은 싱어에게 120만 달러를 주고 그 집 딸이 축구 특기생으로 예일대에 들어가게끔 했다. 놀랍게도 그녀는 축구를 해본 적도 없었다. 싱어는 예일대 축구 감독에게 그 건으로 40만 달러를 안겼고 그 감독 역시 기소되었다. 한 TV 배우와 패션 디자이너인 그의 남편은 두 딸을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 부정 입학시키려 싱어에게 50만 달러를 주었다. 미국 드라마 위기의 주부들로 유명해진 펠리시티 허프먼은 싱어에게 할인 서비스를 받았다. 1만 5천 달러밖에 내지 않았으니 말이다. 싱어는 그의 딸의 SAT 성적을 손질해 주었다. 이렇게 싱어는 대학 부정 사업을 8년간 운영하며 총 2,500만 달러를 챙겼다. 입시 부정 스캔들은 대중의 한결같은 분노를 일으켰다. 진영 대결이 심화되며 미국인들이 뭐라도 하나라도 일치된 입장을 갖기 힘든 지금 이 사건은 좌우를 막론하고 모든 정파에서 한 목소리로 비난을 퍼붓게 만들었다. 폭스뉴스, MSNBC,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타임즈도 한 목소리였다. 명문대에 가려고 뇌물을 쓰고 조작을 한 게 변명의 여지가 없음은 모두가 동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분노는 단지 특권층 부모들이 불법적 수단으로 자기 자녀들을 명문대에 입학시켰다는데 다른 분노보다 더한 무언가로부터 나왔다. 이 사건은 상징적인 스캔들이었다. 누가 앞서가고 있으며 그것이 왜 허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게 분노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었다. 이러한 분노의 표출도 어김없이 정치적 영향을 받았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위터와 폭스뉴스를 통해 이 사건에 연루된 헐리우드 진보를 비아냥댔다. 저 인간들이 어떤지 좀 보세요. 대통령의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헐리우드 엘리트들, 진보 엘리트들은 늘상 평등을 주장했죠. 모두가 공정한 목을 받아야 한다면서요. 그런데 이야말로 사상 최대의 위선 아닌가요? 그들은 부정을 저지르고 그들의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수표를 끊어줍니다. 그 학교에 갈 수 있는 진짜 자격을 가진 아이들을 희생시키면서 말입니다. 한편 진보 쪽에서도 이 사건이 충분히 명문대에 갈 자격이 되는 학생들을 희생시킨 일이었음에 동의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스캔들을 보다 널리 퍼져 있는 부정의가 불거져 나온 꼬투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학 입학 과정에 부와 특권이 끼치는 영향력은 심지어 부정이 없는 경우에도 심각하다는 것이다. 미 연방검사는 기소장에서 위협받고 있는 원칙에 대해 지적했다. 부자들만을 위한 입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문 사설과 칼럼을 쓰는 사람들은 곧바로 지적했다. 돈은 그동안 계속 입시에서 한몫을 해왔다고. 특히 여러 미국 대학들이 동문의 자녀나 관대한 기부자의 자녀에게 혜택을 준다는 점을 말이다. 입시 부정 스캔들로 진보 엘리트들을 비웃은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맞서 진보파들은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가 그저 그런 성적으로 하버드대에 입학했다며 그것은 부유한 부동산 개발업자인 그의 아버지가 250만 달러를 그 대학에 기부한 덕이라고 받아쳤다. 트럼프 스스로도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스쿨에 150만 달러를 기부한 바 있는데 그의 자녀들도 도널드 트럼프 2세와 이방카가 그 학교에 다닐 때였다.
이 입시 부정 스캔들의 핵심인 싱어는 때때로 간당간당한 성적에 지원자들이 거액 기부 덕분에 뒷문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만의 기법을 사용했다. 그가 연문 뚫기라고 부른 그것은 보다 가성비가 뛰어난 방법이었다. 그는 자신의 고객들에게 통상적인 뒷문은 자신의 부정 입학 수법보다 돈이 10배나 들며 확실성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거액 기부를 대학에 제의한다 해서 입학이 100% 보장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연문 뚫기, 즉 뇌물 건너기와 시험 성적 조작하기는 입학을 확실히 보장해준다. 우리 패밀리는 확실함을 원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비록 돈이 들어간 건 뒷문이든 연문이든 마찬가지지만 그게 도덕적으로 똑같다고 볼 수는 없다. 일단 뒷문은 합법적이며 연문은 불법이다. 미 연방검사는 이 점을 분명히 했다. 건물을 한 채 기부해서 자녀가 그 학교에 들어갈 가능성을 높인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기와 위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짜 시험 점수, 가짜 자격증, 가짜 사진, 대학 직원에게 뇌물 먹이기,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싱어, 그의 고객들, 그가 뇌물을 준 운동부 감독들을 기소하면서 뇌물 수수자들은 소속 학교에 자신들이 1학년생 자격증을 팔아먹었다고 알리지는 않았음이 드러났다. 그들은 다만 정직하지 못한 계획에 동참했을 뿐이다. 합법성 여부는 논외로 여기서 뒷문과 연문의 차이점이 분명해진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거액 기부로 대학에 보내려 할 때 그 돈은 대학에 들어가 모든 학생들에게 혜택이 될 교육 조건 개선에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싱어의 계획에 따르면 돈은 제3자에게 돌아가고 대학 자체에는 거의 또는 전혀 보탬이 안 된다. 그러나 공정성 관점에서는 뒷문과 연문을 구분하기 어렵다. 둘 다 부자 부모를 둔 청소년들이 더 나은 지원자가 되게끔 했으며 능력보다 돈이 앞선 사례이기 때문이다. 능력에 근거한 입시 제도는 정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싱어도 그런 표현을 썼다. 정문은 누구나 자신의 노력만큼 해낼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런 입시 방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보는 방식이다. 지원자는 그 부모가 가진 돈이 얼마든 상관없이 오직 능력, 실력으로만 입학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실제로 보면 그렇게 문제가 간단하지가 않다. 돈은 뒷문뿐만 아니라 정문 앞에도 떠돈다. 실력대로라고? 사실 실력은 경제적 우위와 구별해서 보기가 어렵다. SAT처럼 표준화된 시험은 그 자체로 능력주의를 의미하며 따라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배경을 가진 학생이라 할지라도 지적인 장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SAT 점수와 수험생 집안의 소득이 비례관계를 나타낸다. 더 부유한 집 학생일수록 더 높은 점수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 부자 부모는 자녀를 SAT 모의 응시 과정에만 놓는 것이 아니라 사설 입시 카운슬러를 고용해 입시 스펙을 다듬어준다. 또한 무용, 음악 레슨을 받게 해주고 펜싱, 스쿼시, 골프, 테니스, 조정, 라크로스, 요트 등 엘리트 체육을 익히게 해준다. 대학 운동부에 뽑히기 쉬운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해외 봉사활동도 알선해준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을 어필하기 위해서다. 이런 것들은 다 부유한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명문대 입학 자격을 따주기 위해 벌이는 돈이 많이 드는 일들이다. 학비 문제도 있다. 아주 소수의 부유한 대학생들만 학비를 낼 여력이 되는지 따지지 않고 신입생을 받을 수 있다. 장학금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여유 있는 학생들은 그게 절실한 학생들에 비해 합격할 가능성이 크다. 이 모든 점을 따져보면 아이비리그 대학생 3분의 2 이상이 소득 상위 20% 이상 가정의 출신임은 놀랄 일이 아니다. 프린스턴과 예일에는 미국의 소득 하위 60% 출생 학생보다
상위 1% 출신 학생이 더 많다. 이 엄청난 입학 불평등은 일부 동문 자녀 입학과 기여 입학제 때문이지만 부잣집 학생들은 날개를 달고 정문으로 날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불평등을 지적하며 고등교육이 능력주의를 따르지 않음을 입증한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입시 부정 스캔들은 더 넓고 깊이 퍼져 있는 불공정의 고약한 실마리일 뿐이다. 그리고 그 불공정이란 고등교육 시스템이 능력주의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지만 입시 부정 스캔들을 일반적 입시 과정에서 일탈로 보는 사람들과 이미 대학 입시에 만연해 있던 현상에 극단적 예에 불과하다고 보는 사람들의 추론에는 공통된 전개가 있다. 능력과 재능으로 대입이 이루어져야지 학생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다른 요인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그들 모두 대입은 실력에 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노력한 사람은 대입 관문을 통과해야 하고 그에 따르는 혜택을 누릴 자격을 갖는다고도 보고 있다. 이 당연하다시피 한 견해가 옳다면 능력주의의 문제는 원칙 자체보다 그 원칙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보수와 진보 사이의 정치 갈등이 그 점을 나타내준다. 우리 사회의 논쟁은 능력주의 자체를 따지지는 않고 어떻게 그 원칙을 실현하느냐를 놓고 이뤄진다. 가령 보수주의자들은 인종이나 민족을 입학 고려 요소로 보는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 능력주의적 입학 제도에 역행한다고 주장한다. 진보주의자들은 이러한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 계속되고 있는 불공정을 시정하는 방법이며 참된 능력주의는 특권층과 취약계층 사이에 출발선을 고르게 하는 조치로만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논쟁은 능력주의의 문제가 더 뿌리 깊은 것일 수 있음을 돌아보지 않는다. 입시 부정 스캔들을 다시 살펴보자. 대중의 분노는 대체로 이 사건의 불법적인 면, 그리고 불공정에 대해 쏟아졌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불편한 점이 있다. 그러한 불법 행위를 부추긴 태도다. 그 스캔들의 배경에 도사리고 있던 것은 하나의 가정이다.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서 떠올리기조차 어려운 가정. 즉 명문대 입시는 치열한 경쟁 대상이라는 가정 말이다. 명사들과 사모펀드 거부들은 연루되어서만이 아니라 그들이 돈으로 얻으려 했던 입학 자격은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선망의 대상이었기에 그만큼 주목받는 것이다. 왜 그럴까? 명문대 입학은 왜 이처럼 치열해져서 특권층 부모들이 부정을 저질러서라도 자녀들을 입학시키게끔 만든 것일까? 부정까지는 아니어도 수만 달러를 들여 사설 입시 컨설턴트를 쓰고 모의 입시를 통해 자녀의 입학 기회를 높이는 일, 자녀들의 고교 시절을 고급 교과과정 이수하느라 이력서 잘 꾸미느라 온갖 가해 활동에 부담을 지느라 인고의 시기를 만드는 일이 왜 필요해졌을까? 명문대 입시가 과연 어쩌다가 이토록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어 연방수사국이 이 사건을 캐내는데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관련 뉴스가 헤드라인을 도배하는 한편 기소에서 판결까지 몇 개월 동안 내내 주요 이슈가 되었던 것일까? 입시 문제에 사회가 목을 매는 현상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점점 불평등이 늘어난 데서 기원한다. 누가 어디에 발을 들여놓느냐에 의해 전보다 훨씬 많은 것이 결정되는 세상이다. 가장 부유한 10%가 나머지의 목을 빼앗아감에 따라 명문대에 들어갈 경우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더 커졌다. 50년 전 대학 입학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았다. 4년제 대학에 들어가는 미국인은 5명 가운데 1명도 되지 않았고 진학자들도 대체로 집에서 가까운 대학을 선호했다. 오늘날에 비하면 대학 서열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불평등이 늘어나면서 또한 학사 학위 소지자와 비소지자 사이에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대학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다. 어느 대학에 들어가느냐 역시 중요해졌다. 오늘날 학생들은 너도 나도 소수의 주요 대학들만 선호한다. 부모의 행동 방식 역시 달라졌다. 특히 전문직에 종사하는 부모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소득 격차가 벌어짐에 따라 인생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커졌다. 그런 두려움을 피하고자 부모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 적극적으로 자녀의 삶에 개입하게 되었다. 그들의 시간 사용을 간섭하고 학점을 관리하며 활동을 지시하는 등 희망 대학의 입맛에 맞도록 자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간섭하게 되어버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및 간섭하는 부모의 태도는 느닷없이 나타난 게 아니다.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여유 있는 부모라면 그 자녀가 적어도 중산층의 삶을 살았으면 하고 바라게 되는 이해할 만한 정서의 결과물이다. 좋은 대학의 졸업장은 그동안 함께 지내온 계층하고만 어울리고 싶어하는 사회 계층의 경직성에 대한 최상의 대응책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는 특권층 부모들이 화들짝 놀라서 자녀의 명문대 입시에 새삼 신경을 쏟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제적 불안이 전부는 아니다. 싱어의 고객들은 자녀가 사회적 하향선을 타지 않도록 막는 것 말고도 또 다른 목적에서 지갑을 열었다. 그보다 덜 민감하지만 더 의미심장한 목적이었다. 자녀가 명문대 간판을 달도록 함으로써 그들은 능력주의의 광채를 두르려고 한 것이다. 불평등한 사회에서 꼭대기에 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공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믿고 싶어한다. 능력주의가 원천이 되는 사회에서는 승리자가 나는 나 스스로의 재능과 노력으로 여기에 섰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역설적으로 이것이 바로 입시 부정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선물하려던 것이었다. 그들이 단지 자녀에게 부를 물려줄 마음뿐이었다면 신탁기금 등을 포함한 재물을 주면 그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뭔가 다른 것을 원했다. 명문대 간판이 줄 수 있는 능력의 지표 말이다. 싱어는 정문으로 들어가는 일이 여러분 스스로 해내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점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의 입시 부정 계획은 차선책이었다. 물론 SAT 점수 조작이나 가짜 특기생 자격증 등을 스스로 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신들의 부정 행위를 자녀에게 비밀로 했던 것이다. 연문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일은 그런 부정 행위가 은폐될 때만 정문 입장과 동급의 능력주의적 영예를 얻는다. 우리 부모님이 유튜브 감독에게 돈을 찔러줬어. 덕분에 난 스탠포드에 들어왔지. 누구도 이렇게 말하며 긍지를 느끼지는 않을 테니 말이다. 능력주의적 대입이 갖는 특질은 뚜렷해 보인다. 정당한 스펙으로 입학한 사람은 자신의 성취에 자부심을 가질 것이며 이것은 자기 스스로 해낸 결과라 여길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이 역시 문제가 있다. 그러한 입학이 헌신과 노력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정말로 오직 자기 스스로 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을까? 그들이 스스로 해내도록 도와준 부모와 교사의 노력은 뭔가? 타고난 재능과 자질은 그들이 오직 노력으로만 성공하도록 했을까? 우연히 얻은 재능을 개발하고 보장해 줄 수 있는 사회에 태어난 행운은? 노력과 재능의 힘으로 능력 경쟁에서 앞서가는 사람은 그 경쟁의 그림자에 가려있는 요소들 덕을 보고 있다. 능력주의가 고조될수록 우리는 그런 요소들을 더더욱 못 보게 된다. 부정이나 뇌물, 부자들만의 특권 따위가 없는 공정한 능력주의 사회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런 결과를 해냈다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준다. 명문대 입학을 위해 요구되는 여러 해 동안의 노력 역시 그들이 나의 성공은 내 스스로 해낸 것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준다. 그리고 만약 입시에 실패하면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닌
자기 자신의 잘못이라는 인식도 심어주게 된다. 이는 청소년에게 지나친 부담이다. 시민적 감수성에도 유해하다. 우리가 스스로를 자수성가한 사람 또는 자기 충족적인 사람으로 볼 수 있도록 감사와 겸손을 배우기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그런 감성이 없다면 공동선에 대한 배려도 힘들어지게 된다. 대학 입시가 능력주의의 유일한 문제는 아니다. 누가 여기에 맞는 능력을 갖췄는가는 오늘날 정치권의 주요 화두다. 표면적으로 이 논쟁은 공정성 논쟁인 듯 보인다. 탐나는 물건이나 사회적 지위를 놓고 경쟁할 때 모두가 정말로 공평한 기회를 갖고 있는가? 그러나 능력주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의견 불일치는 공정성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가 성공과 실패 또는 승리와 패배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도, 그리고 자신보다 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 승리자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도 문제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체로 외면받고 있으며 우리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 문제를 다루지 않으려 한다. 오늘날 양극화된 정치 환경을 넘어 길을 찾으려면 능력주의의 장단점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능력주의의 의미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떻게 달라졌는가? 직업의 귀천 없음을 무너뜨리고 많은 이들이 엘리트는 교만하다고 여기게끔 달라지지 않았던가? 세계화의 승리자들이 자신들은 얻을 만한 걸 얻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도록, 그리고 능력주의적 오만에 빠지도록 바뀌지 않았던가? 엘리트층에 대한 분노가 민주주의를 위험 수준까지 밀어내게 될 때 능력에 대한 의무는 특별히 중대해진다. 우리는 우리의 갈등지향적 정치에 필요한 해답이 과연 능력의 원천을 더 믿고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계층을 나누고 경쟁시키는 일을 넘어 공동선을 찾는 것인가에 대해 자문해 봐야 할 것이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